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순서로 보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 지난 12월 때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 경제 성과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주요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답변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책 자체가 한 세 가지로 이제 이번 정부가 정리가 된다면 결국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측면으로 많이 가야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정책적 대안은 뭐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2018년 지난 12월 달에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3대 전략이 나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소득주도 성장을 대표하는 일자리 소득 부분이 있고 혁신 공정이 있는데요. 뭐 내용들은 이거 나와 있고 보시면은 이제 일자리 정책 관련돼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장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일자리 예산 확대, 피크제, 성과국제 폐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도 일자리 예산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혁신성장은 사실은 내용은 쭉 거기 들어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 좀 안타깝기도 하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뒤에 보시면은 이 공정경제 정책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많이 가린 측면도 있을 텐데,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 정책을 하겠다라는 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정경제 정책을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 부분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갑질이라든가 밀어내기, 일감 몰아주기, 기술 탈취, 저는 이런 걸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이제 작년에 치킨 가격 문제 같은 게 원가를 공개하라든가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자기들이 이념에 의해서 하는 여러 가지 소유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오버된 거 아니냐라는 측면을 생각하는데 그건 다른 분들이 얘기해 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분배에 좀 포커스를 맞췄을 때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고 취업자가 지금 바로 전해 이제 같은 월에 대비인데요. 2017년 4월에 2016년 4월에 비해서 42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요. 2018년 4월에는 2017년 4월에 비해서 12만 명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 10만 명, 11만 명이 이제 전해 2017년 2월에 비해서 10만 명, 2017년 3월에 비해서 11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결국 보면은 42만 명, 그 다음에 2018년 1월만 해도 2017년 1월에 비해서 33만 명이 증가했는데요. 결국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게 이제 2월, 3월, 4월입니다. 그래도 이제 거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구조를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임금 근로자 중에서 상용 근로자가 이제 4월 기준으로 31만 명이 늘어났는데 임시와 일용 근로자가 이제 8만 명, 9만 명씩으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청와대가 발표한 게 요 상용 근로자 임금에서 이제 회고되지 않은 사람만 합산하니까 당연히 임금 소득이 올라가는 거와 비슷한 논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임금 근로자도 이렇게 많이, 그래서 결국은 상용 근로자만 늘어났고요. 30만 명이 늘어났는데 나머지 이 저소득 계층 근로자들이 어쩌고 좀 하락을 했다. 이게 아마 최근에 논의된 이게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실업자도 보면은 이제 정부 차원의 해답에 대한 내용인데 실업자가 60세 이상은 60세로서 오히려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뒤에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제 산업별로도 보면은 교육 서비스 4월입니다. 이게 4월 제조업, 노동배업이 오히려 하락을 마이너스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 보건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용 근로자 쪽이 증가하는 걸 반영한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도소매업 쪽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저께 연합뉴스에 나오는 통계청 보도자료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해서 어저께 경제활동 인구 조사를 보니까 15세, 19세 거기에 이제 취업자가 어떻게 변했느냐 이걸 봤는데 2018년 4월이요. 2017년 4월에 비해서 지금 28%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18만 명 정도가 취업자인데요. 이제
270만 명 중에서 17만 명에서 28.6%가 하락을 했고요. 그걸 쭉 추세를 보시면은 작년 12월부터 10%가 거의 10%대로 옮겨가지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4월은 마이너스 28.6%가 15세에서 19세 진짜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라고 볼 수 있죠. 취업자가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느냐라는 건데 당국자들은 10대 취업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에 관해 최저임금이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큰 의미로 보면 1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하는 영향이 같다. 즉 요거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최소한의 수요 공급의 논리를 우리는 공무원들도 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겠다 생각을 하는데 연합뉴스에서 보니까는 4월에 15, 19대 인구 감소율은 5.7%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28.6% 취업자가 하락하는 게 수요 공급의 논리를 깨더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된 거죠. 논란이 많이 된 게 이제 그 상위 20%가 이제 1,000만 원이 넘었는데 하위 20%는 128만 원입니다. 이걸 자세히 보시면 이게 명목소득입니다. 실질 소득으로 환산하면 한 2012년하고 수준이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보면은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게 저는 통계청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통계청을 전화하면 대답을 안 합니다. 이 사무관 사람들이요. 통계청이 진짜 적폐예요. 우리나라는요. 보면 여기에 2인 가구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1인 가구를 가경의학 조사가 모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원통계인데요. 제가 통계청 들어가 보면 이게 왜 1인 가구 이상이 포함이 안 되는지 왜냐하면 1인 가구 이상 포함하면 갑자기 더 내려갈 겁니다. 이게 통계청의 오류인지 데이터만 이렇게 뽑았는지 이게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위 20%대 이제 상위 20%는 이제 5.95배 해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를 모으는 게 2003년부터 분기별 데이터를요. 그리고 1인 가구 포함한 게 2003년부터인데 그 이후에 최악입니다 지금 다. 이게 이제 요즘 통계적으로 이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그럼 정부는 어떤 입장을 펴고 있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3월달에 일자리 창출했을 때는 당국자라 해서 이름은 안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3월 일자리 창출 감소는 공무원 시험이 연기되면서 했다 그러니까 20만 명이 이제 창출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데이터 보면 그것 때문에 공무원 준비하는데 13,000명 정도 된다 그러고 걔네들 다 포함해도 설명이 되기가 어렵죠 이게.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하라는 뭐 최저임금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오래된 얘기고요. 그러니까 10만 명 정도 일자리가 증가한 거 아니냐. 이거 우리 학교랍니다. 이 청와대의 인사수석이 30만 명 증가하나 10만 명 증가하는 건 아니냐. 그걸 왜 그걸 가지고 그러냐면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는 인구 구조가 변한 거 아니냐. 인구 구조 갑자기 왜 2월부터 변합니까? 인구 구조는 굉장히 스무드하게 변하는 거거든요. 근데 3분의 1가량이 변하는데 이런 문제라든가 더 논란이 되는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이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경제원기 효과가 90%라고 하는 이거는 거의 저는 노동연구원 박사가 이것만 한 건 아니다 그러면 저는 이건 거의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자로서는요. 데이터를 이제 거의 조작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용근로자들이 근로소득 증가와 격차 완화 그리고 중산층 가구의 소득 증가는 원래 최저임금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이제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에 대한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요즘 보면 KDI에서 발표하면서 이제 ILO 국장이 이제 반박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많이 인용한 게 2013년도에 이제 임금주도 성장인데요. 거기를 보시면은 가장 중요히 케인즈 소비 함수를 따랐다고 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 오류가 얼마나 큰 오류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와서 임금이 소득으로 바뀝니다. 그게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영업자라는 거는 노동자와 동시에 자본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이 임금주도라는 건 노동자와 자본가는 이분법적 접근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라는 부분은 이분들은 노동자에서 자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만이라는 얘기를 해버리면 자영업자를 빼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임금이 소득으로 바뀐 겁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우리가 성장할 필요가 없죠. 소득이 증가하는 것 자체가 성장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임금주도라는 말이 소득주도라 해서 전 세계 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고 있죠. 왜냐하면 경제성장이 소득이니까요. 이런 논리, 요게 이제 보면 이 두 분이 경제수석하고 이제 건대 주상영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월천이라 보면은 또 이게 오류라는 저는 세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시장, 우리가 공정경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게 항상 문제는 뭐냐면 양극화라든가 소득불명확화, 빈곤 증가라는 게 정부 간의 시장의 문제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진짜 시장의 문제냐라는 거죠. 그 팩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LO에서 그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서가 근거하고는 케인지형 소비압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느냐. ILO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보고서 자체를 들으시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요. 첫 번째 게 이제 그 ILO 보고서 나온 거고 이건 케인지형 소비압입니다. 이론적인 거지만 그럼 시장과 정부 도대체 누가 잘못된 거냐 우리나라 소득분배 구조가요. 이거 장하성 실장이 잘 인용을 하는 건데요. 보시면 이게 이제 가계소득입니다. 이게 가계소득 비중이에요. 가계와 기업과 정부로 나눴을 때 가계는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장하성 실장은 항상 이게 가계하고 기업만 두 개만 넣어가지고 소득, 그 기업이 증가하니까 가계소득을 다 기업이 가져갔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니 이 위에 게 정부입니다. 정부하고 가계의 소득이 75년에 비해서 77%는 2017년에 56%를 하락을 했는데 정부는 14%에서 23.8%로 늘어납니다. 비중이요. 소득 비중이요.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거겠죠. 그러니까 기업도 물론 늘어납니다. 8.4에서 20.2%. 또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나 산업 구조나 이게 변화를 봤을 때 이걸 가지고 가계 소득을 기업이 가져갔다고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건데 이제 그런 그 기업하고 가계만 놓으면 그렇게 보이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노동소득 분배율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거는 올라가고 이거 떨어집니다. 한국은행에서 하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OECD가 발표하는 것은 떨어집니다.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노동자에다가 한국은행은 자영업자를 노동자에 집어넣어서 하지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은행은 노동자만 하지만은 OECD는 노동자에다가 자영업자를 노동자를 가산합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건 노동자만 고려하면 올라가는 거고요. 자영업자를 노동자에 넣어주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노동소득 분배율이 우리가 계속 떨어진다 그러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 노동자 노동소득 그 때문이 아니라 자영업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영업자는 노동자이면서 자본가니까 양면의 측면을 갖고 있긴 하죠. 근데 결국은 문제의 핵심은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보시면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2012년 옛날 겁니다만은 최근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OECD에요. 보면 71.8%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자영업자 플러스 노동자를 했을 경우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입니다. 그 도대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이나 소득 분배가 다 나쁘다 그러는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원인이 시장이나 정부냐는 거죠.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상대 빈곤율입니다. 그 중간소득 50% 이하인데요. 시장으로 치면 16.9%예요, 우리나라가요. 시장소득이 이제 정부가 이제 세금이나 사회복지 정책 이전이죠. 보시면 16.9%인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습니다.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요. 근데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 사회복지 정책과 세금을 쓰고 난 다음에는 14.6%로 하락을 하는데 그 하락하는 정도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라는 거죠. 더 현실성 있는 거는 진위계수입니다. 진위계수는 낮을수록 이제 소득분배가 좋은 거죠. 보시면 시장소득, 즉 정부가 개입하기 이전에 완전히 시장에 시장의 소득만, 그러니까 세전소득이죠. 33.6입니다. 33.6이면은 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탑입니다. 보면 우리가 제일 따라가고자 하는 스웨덴도 0.444하고 44.3입니다. 우리보다 높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시장 자체는 OECD 국가에서 가장 형평성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부가 개입하고 난 다음에 조세 정책을 쓰거나 사회복지 정책을 쓰고 나면은 30.2가 됩니다. 30.2라는 것이 다른 나라의 OECD 국가에 비해서 높은 측에 속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 이 소득 재분배 정책 시장 정부가 실패했다는 거죠. 즉 정부가 가장 형평성 있는 시장을 더 형평성 있게 만드는 역할을 다른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로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문제는 뭐냐? 지금의 형평성은 시장이 불형평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진위계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가계동향조사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시면 0.336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쓰기도 해요. 하면은 2016년에 0.384까지 올라갑니다. 시장소득을 0.384를 넣더라도 0.3배에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시장소득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소득을 더 많아서 더 자산을 더 많이 넣어서 소득분배를 더 악화시킨 데이터를 쓰더라도 현실은 아마 0.336하고 0.386 사이일 겁니다. 그런데
0.4를 안 넘어갑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자산소득을 훨씬 많이 넣었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보다 소득분배가 더 악화되게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가 개입해 있는 이 개선 효과가 거의 비슷합니다. 즉 정부가 시장소득에 개입해서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0.4, 0.3 됩니다. 0.03, 0.04입니다. 근데 보시면 OECD 국가들은 다 0.2, 뭐 0.2, 0.3까지 올라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소득분배가 안 좋다라는 것은 정부가 개입한 다음에 가처분 소득 개념인데요. 그 가처분 소득 이후의 개념인데 그거를 가지고 시장의 소득분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은 정부가 했는데 매를 맞는 건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아이올로 보고서를 보면 제일 그 4페이지 이런 게 나옵니다. 디스트리뷰션 팔리시에서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하면은 노동소득 분배가 올라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요즘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거의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논리를 뭐냐면 임금을 올리면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은 안 바뀐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심지어 떨어지는 퍼센테이지가 내려갈 수 있다. 그 임금 상승보다 낮다는 얘기죠. 즉 임금 소득이라는 것은 임금 곱하기 노동자입니다. 취업자입니다. 취업자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으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전제를 이 논문이 그 전제를 가지고 하고 당연히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20% 이하의 분들이 그 일자리 떨어진다고 보면 그 과연 W 곱하기 L이 올라가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명적인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보시면은 요거는 뭐 우리가 이제 그 국내에서 발표한 논문들 결과를 보면은 그 저소득층의 평균 소득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득을 주면은 소득이 국가 시장 소득이 올라가서 성장이 된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론인데요. 생각을 해보시죠. 이번에 2018년 1분기 걸 보시죠. 하위 10% 계층 평균 소득이 128만 원이에요. 128만 원입니다. 상위 20% 소득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평균 소비 성향을 예를 들어서 하위 20%를 100% 다 쓴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비는 128만 원입니다. 그러면 상위 20%의 평균 소비 성향을 우리가 50% 맞춰봅시죠. 그 시장에 나오는 시장 소비는 500만 원입니다. 즉 시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 건 높은 소비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소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 ILO라든가 이쪽 소득주도 하시는 분들이 치명적인 오류는 평균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소득을 주면은 시장 수요가 올라가서 소득이 올라간다는 논리는 치명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죠. 중요한 거는 소비 성향이 아니라 소비 규모라는 거죠.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정책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가 다 동의하시는 걸 같아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정리를 했는데 사실 그 경제를 굉장히 사회적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경제, 임금을 올린다. 그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그 임금의 효과에 대해서 경제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근데 그 고용 탄력성이 얼마고, 그 다음에 요번에 ILO 국정하고 논쟁하는 게 다행히도 플러스라고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최소한 탄력성은 0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즉, 임금이 올라가면은 노동 수요가 내려간다는 것. 그거는 다 인정을 최소한 0인 나라가 있다는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소득주도 하신 분들이 올라간다고 얘기 안 하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일자리가 늘어난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치제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장경쟁 정책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꾸 이제 공공성이라는 개념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죠. 경쟁이랑 공공성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요. 그 다음에 컨트롤 타워는 요즘 뭐 워낙 논쟁이 많이 돼서 그 다음에 최저임금 부재 요거 얘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양극화 우리나라는 양극화 분배 정책 굉장히 몰입이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하위 20% 중에 50% 하위 10%는 최저생계비 이하에 하시는 분들 최저생계비 1인당 최저생계비가 99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최저생계비 최저임금을 받으면 170, 80만 원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절대비임금 정책이 없다는 거죠. 절대비임금. 자꾸 우리는 개념, 양극화 개념, 조선시대에도 양극화가 있었고 소득분배가 있었거든요. 절대 소득 개념을 우리를 갖다 절대 빈곤, 즉 지금의 우리 상대 빈곤을 하지 말고 절대 빈곤 정책을 좀 갔으면 좋겠다는 논리고요. 뭐 이런 거는 뭐 혁신 이런 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이거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문제 자꾸 이제 그 수준을요. 이게 이제 OECD 데이터를 봤더니 2016년 실질 최저임금이 연으로 치니까 13,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 14,000달러 되면 그것도 중단입니다. 근데 여기에 산입되지 않은 2016년 거니까 상승되기 이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유수당 20%를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넣은 전기 상여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14,000달러가 제 생각에 10%만 올라도 이게 15,000달러가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거의 지금 거의 3위에 속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미디엄 인컴에 대한 최저임금인데 여기에다 우리가 20%를 더하면은요 거의 열로 올라갈 겁니다. 현재 최저임금. 그러니까 현저임금 최저 수준이 높냐 낮냐라고 얘기할 때는 결국은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산입 범위를 같이 고려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OECD에 갖다 주는 거는 그런 걸 포함하지 않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런 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뭐 많이들 하신 얘기라서 제가 요거는 뭐 따로 하지 않겠으나 자료 보시면 대부분이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을 해서요. 네,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주제 발표하고 지정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끝나면은 프로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1에 대해서 함께 신문에 인터넷에 10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예, 요즘에 제가 사적인 자리나 공적인 자리에서 뵙는 분들 중에 참 경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도 조교수님께서 저한테 와서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참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는데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강 교수님께서 소득주도 성장의 허구 이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하고요. 현재 경제 상황, 진단, 지금 경제가 어떤지 제일 쳐다보는 그런 시각하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좀 이런 위기, 약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는 제 나름대로 좀 전에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또 서울 요지에 쏘았습니다만 지금 한마디로 저희 경제는 저는 매우 외환이라고 봅니다. 며칠 전에 신문 기사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주요 경제 지표 10개 중에 지금 9개가 소매 판매를 제외하고는 9개가 지금 악화되는 상황이죠. 수출도 올 들어서 플러스이긴 했습니다만 계속 1월부터 이제 증가율이 쭉 떨어지다가 4월에는 마이너스가 됐었죠. 마이너스가 됐었는데 5월달에 갑자기 10.5% 오르기는 했는데 이것도 이제 주가 상승 영향이랄지 아니면 수출 단가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물량 측면에서 볼 때는 거의 1.8%는 증가했고 크게 개선됐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서비스니 내수니 얘기를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고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수까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요.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참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잠깐 다른 말씀을 좀 드리면 2016년 문재인 정권 때인데 2016년 하반기쯤에 우리 사회 전반에서 무슨 얘기가 많았냐면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 2016년 하반기 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그리고 저희 논설실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은 우리 경제가 당시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 당시 통계청이 매달 내는 경기 선행지수, 동행지수를 보게 되면 이게 장기 상승 추세를 그 당시 한 1년 정도 이상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2016년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상당히 경기가 좋은데 근데 잘들 아시겠지만 특히 장사하는 분들한테 설문조사하면 경기가 좋다고 얘기하시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조건 앓는 소리를 하죠. 뭐 그런 것 등등 해서 그 당시에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인데 그 당시에는 뭐 늘 야당은 그렇긴 합니다만 또 경제가 안 좋다. 왜냐하면 집권당의 실책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또 사람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를 거의 버릇처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어쨌든 2016년 중하반기 때는 저희가 볼 때는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신문에서 사설로도 경제는 나쁘지 않다라고 쓰면 사람들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가 2016년 말에 뭐 행사에 가서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내년 경제 굉장히 좋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2017년에 코스피 지수가 박스피를 돌파할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제 잘 안 나타내는데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지표를 보니까 주가 지수가 상당히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했는데 마침 2017년에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현실화됐고 경제가 상당히 좋았죠. 근데 경제가 좋았던 거는 그간에 뭐 기업들 구조조정 영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2017년에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경제가 좋았어요. 상당히. 근데 그 경제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불과 지금 이제 1년 됐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조금 전에 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잠깐 교수님하고 나눴습니다만 경제가 제가 볼 때는 좋을 수가 없어요. 수출은 뭐 외생적인 요인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새 정부 들어서 하는 정책이라는 것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못하게 할까? 어떻게 보면 일부러 막말로 하면 좀 기업 망하게 하는 정책만 하는 거 아닌가? 물론 저희 신문의 특성상 그런 생각을 뭐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제가 이제 올해 신문계 30년째인데 그동안 쭉 정권 바뀌면서 보면 그 사이에 뭐 DJ 정부도 있었고 저 노무현 정부도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집요하게 기업들을 못살게 굴고 참 반시장적인 정책을 하는 정부가 있겠는가 해서 작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저희 사면에 있는 사람들하고 야 우리 경제 좀 오랜만에 살아나서 뭐 주가도 뭐 박스피를 돌파했는데 이거 한 1년 지나면 1년 뭐 이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거는 제가 뭐 예측을 잘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 정부 들어와서 하는 정책을 보면은 아마 조금이라도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과는 사실은 앞에서 강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소득도 성장 그 허점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당연한 결과고요. 제가 또 하나 걱정을 하는 거는 해외 요인까지도 지금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 많이 났습니다만 미국 통상 압력 또 중국까지 중국은 뭐 사드 때문에 계속 못 살게 굴던데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도 또 뭐 담합을 걸기 시작하고 OLED는 뭐 기술을 넘기지 않으면 뭐 공장을 못 열게 만들고 그동안 뭐 배터리 갖고 계속 못 살게 굴었고 미국까지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철강 뭐 반도체는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자동차 이런 데다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세계 경제가 성장률이 점점 떨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양적 완화 끝나가고 미국 금요일이 하면 어떻게 보면 사이클상으로 당연히 좀 안 좋아지는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반도체 산업 성장률이 오늘 아침에 신문 잠깐 보니까 그 지난해 부자기수에서 올해는 뭐 한 달씩대로 크게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 중에서도 거의 반도체가 뭐 먹여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반도체가 20%인데 저렇게 대외 통상 압력이 강해지고 반도체 산업 성장률 떨어지고 세계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하면 참 저희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환율이 뭐
환율이 옛날보다는 영향력이 적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만 여전히 환율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미국 달러가 글로벌리 굉장히 강세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을 뭐 올해도 한 3번 더 할 거로 예상이 돼 있고, 그런데 원 달러 환율은 지금 상대적으로 원화는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죠.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알게 모르게 시장 개입을 해왔었는데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계속 우리나라에 뭐 환율 협상, 뭐저 FTA 협상하면서 같이 했는데 굉장히 푸시를 많이 해서 시장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아까 지금 쪽까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특히 환율 문제가 지금 특히 엔달러 환율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과거 우리나라 그 숙대 신세동 교수님이 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께서는 내년 우리 경제를 전망하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이 정부의 정책이란 걸 다 빼버리고 그냥 환율 문제만 얘기를 하시던데 그분은 엔달러 환율을 과거 80년대인가부터 쭉 놓고 보면 엔달러 환율이 그러니까 엔화가 상대적으로 싸고 원화가 비싸지기 시작하면 거의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한국 경제가 침체가 왔었다. 그런 분석을 쭉 장기적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분은 그래서 최근에 엔달러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내년에 한국 경제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하든 말든 무조건 침체가 온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 그 여러 가지로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가 제가 지금 변명거리만 찾는 정부라고 해놨는데 좀 전에 강 교수님께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고요. 잠깐 좀 첨언을 하면 강 교수님께서 통계청에 전화하면 뭐 사무관들이 잘 대답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통계청장이신 분이 원래 KDI에 계셨던 분인데 통계청장을 하셨죠. 근데 취임사를 보면요, 이 황수경 씨죠, 지금 통계청장이 굉장히 그 새 정부의 정책, 경제 정책 집행 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계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겠다. 취임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통계청장이라는 분이 물론 통계를 여러 가지 많이 만들고 생산하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많이 알리고 올바른 정책의 지침으로 통계를 많이 생산해 주셔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정부 정권의 정책을 밀고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통계를 많이 생산하겠다고 하셔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한번 칼럼도 제가 썼었는데요. 그런 영향이 있는지 아까 강 교수님 얘기했던 통계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마침 새 통계청장께서 또 그 진위계수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진위계수가 계속 과거 지금 집권당이 야당이 된 시절에 진위계수가 뭐 이상하게 나빠져야 되는데 좋아지니까 진위계수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진위계수 산정 방법을 바꾸자 해서 지금 신임 통계청장이 아마 그 진위계수가 계속 개선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악화되는 쪽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집어넣는 요인을 바꾸고 해서 그렇게 개정 작업을 한다는 말씀도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등등해서 이 정부는 참 통계도 왜곡을 하고 있는 통계도 안 보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런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관련해서는 아까 강 교수님께서 주휴수당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그 주휴수당 얘기를 제가 좀 첨가해서 드리면 그 주휴수당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대해서 이제 하루분의 월급을 이제 더 주는 건데요. 주 5일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 7일 더 주는 건데 그 주휴수당을 감안해서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작년에 16.4% 올려 7,530원인가요? 거기에다 주휴수당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간당 9,036원이 나옵니다. 근데 주휴수당이라는 걸 주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대만, 터키 뭐 그 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넣는 나라는 대만 한 군데라든가요. 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쨌든 주휴수당이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지도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주들을 다 지불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뭐 우리 노동단체들 반대 때문에 주휴수당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래서 지금 주휴수당까지 감안을 하면 이미 최저임금이 지금 시간당 9,000원이 넘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가 높은 수준이고요. 만약 시간당 10,000원까지 2020년 이 정도가 목표로 하는 10,000원까지 올리게 될 경우 12,000원까지 되는데 그러면 OECD에서 그러면 가장 지금도 아까 강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뭐 거의 한 5손가락 이내 OECD에 들어가는데 이게 10,000원까지 올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노동비용이 높은 나라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국가 정책이라는 거는 강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빠졌는데 자료에 보면은 정책은 정책 효과와 영향은 비가역적이라는 말을 쓰신 걸 제가 봤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게 한 번 하고 나면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데 되돌릴 수가 없는데 이 정도는 대통령께서도 최저임금 1년 한 번 해보고 그때 가서 보자 그런 얘기를 작년에 하셨어요. 저는 정말 놀랬던 게 어떻게 국가 최고 지도자가 최저임금 인상처럼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16.4%나 올려놓고 한번 해보지 뭐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말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또 통계를 갖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아마도 올해도 또 올리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장 7월 1일부터 지금 노동부에서 지침도 별로 없고 그것도 일단 해보고 해요. 해보고 뭐 엉망진창이 되면 제 글에 바로 밑에 썼습니다만 세금으로 또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뭐 안 되면 그럼 세금으로 메꾸면 되지 뭐 세금은 화수분입니까? 세금도 그동안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어쨌든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조세 감면 뭐 축소하고 해서 세금이 잘 거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기업이 힘들고 수출이 뚫리면은 세금 지금 계속 호조인데 이 세금 호조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참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과제는 뭐 제가 말씀드린다고 이 정부가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뭐 될 것도 아닌데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좀 요약을 하자면 뒤에 이제 발표하자는 분께서 기업 정책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기업 정책은 택배도 너무하다. 어떻게든지 재벌을 때리고 재벌을 못 살게 그러면 이게 무슨 선이고 로빈 같은 정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을 과연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되면 내수든 수출이든 과연 우리 경제가 우리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고요. 특히 뭐 다들 아시는 우리 국내 최대 기업 같은 경우 뭐 지금 뭐 검찰, 공정위, 금융위원회, 금감원, 고용노동부 벌떼같이 달리더라고. 제가 볼 때는 무슨 기업 하나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런 게 지구상에 가능한 일인지 저는 참 물론 기업이 못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시간 잘 끝내겠습니다.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건데 외교 통상, 특히 대미, 대중, 대외 외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경제하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관련이 크다고 보고요. 미국의 통상 압력, 제가 볼 때는 그 사드 배치 때부터 우리 정부가 약간 미국 정부하고 계속 삐딱선을 탔죠. 저는 그게 미국의 통상 압력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분명히 있다고 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더 그 양반이 몸질을 부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국제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저대세를 보이면서도 사드 보복도 제대로 풀리지도 못하고 얻어맞기는 계속 얻어맞고 그래서 미국과의 외교관계, 그게 환율 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중국하고 외교도 좀 더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좋겠고 일본하고의 관계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일본하고 통화 수업 같은 것도 다시 추진을 하고 그런 게 만약의 경우 한국의 안전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통상 외교 쪽에서도 좀 더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